정도 듣고.
여기서 이제 진행하면 돼요? 네. 이쪽에서, 저쪽에서 제 목소리 들리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아, 들려요? 저쪽에서도 말하면 제가 들을 수 있나요? 아니, 여기 옆에 실시간 채팅에 아마 올라올 거예요. 아, 제 옆쪽에요? 그 유튜브 핸드폰을 켜놓으시면 아마 거기서 채팅 보내요. 안 보이는 걸 켜요. 아니, 옆에 노트북 하나 더 놔둬요. 아니, 핸드폰.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 예. 저희도 지금 계속 이제 문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있었거든요. 네, 보고 있었는데, 여러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 만감이 교차한 내용에 대해서는 7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잠깐 쉬시면서, 지금 괴로움을 잠깐 달래고 계세요. 2분밖에 안 아유. 이게 실시간이 아니고 좀 그게 있구나.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네. 자, 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최우순입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4에서 6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오늘 그 결과를 이제 받기 위해서 시험장에 가셨어요. 네, 가셔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오신 걸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게 가장 힘든 이유가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험까지 남아있는, 다음 시험이라기보다는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아있는 거는 이제 이불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부터 한 문제 한 문제 내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 썼는 것들만 엄청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괴로우실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떨쳐버리는 거는 지금 이 시간을 빨리 가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쓴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죠, 그죠? 네. 그치만 실제 저희가 지금 준비한 해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썼던 것과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과의 비교를 해가지고 나의 답안 어느 정도 이제 결과를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철저하게 상대평가예요. 그리고 그 회차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뽑힐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내가 당인지 락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다만 마음의 정리는 해놔야지 더 고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시간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됩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질에 실망하고 계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이 기술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꾸준함이잖아요. 그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좀 첨언을 드리면은, 지금 작성한 게 반드시 정답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 그 기출에서도 키노트 비슷한 내용들이 작성이 되거든요. 거기와는 내용이 일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는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떨쳐버리는 도구로는 이 시간을 활용을 하시고,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항상 저희 가족들하고 술을 마시러 갔었어요. 술을 마시러 갔었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대단하다, 그리고 대단하다고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실제 오늘 이제 작성하신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차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1교시 문제입니다. 1교시 문제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었죠. 원래 이제 저희가 그 컴퓨터 응용기술사, 시스템 응용기술사에서는 이제 보안이라든지 컴퓨터 구조라든지 이런 도메인이 좀 디펜던시가 걸려있고, 그리고 관리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도메인에 좀 디펜던시가 걸려있어요. 근데 콩고 문제가 1교시에 네 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교시형 그 4교시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보안 문제가 2교시형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마찬가지 1교시에서도 보안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회차까지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 3회 시험이 생기고 나서는 좀 이제 관리 도메인의 좀 이제 형평성을 전체적인 문제가 골고루 골고루 출제가 되면서 이제 문제 좀 이제 형평성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옛날로 회귀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응용 도메인을 이제 버리신 분들은 좀 이제 난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컴시형의 이제 컴구 도메인이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전체 관점에서 1교시형을 봤었을 때 난이도는 이제 중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에서 길게는 2년, 3년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대응이 가능한, 즉 13문제 중에서 10문제는 선택하고 푸실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1교시형은 이제 중으로 봤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황하고 좀 트렌드 토픽들도 이제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은 1교시와 2교시형이 어느 정도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세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근데 제가 마지막에 컴시형 그 문제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쪽 보시면은 트렌디한 것들은 그쪽에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2교시형은 이제 2교시에서 4교시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보신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4교시에서 보안이 대거 출제가 됐었었죠. 네, 그러면서 이 두 개 도메인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출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도를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제 출제가 좀 안 됐어요. 안 된 부분은 있고, 그래도 이제 형평성을 좀 고려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로 토픽 기준으로 보면 딱 토픽을 그게 이제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토픽만 딱 봤었을 때는 이 토픽 나 아는데? 라는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내용 이제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안에 뜯어봐 보면 한두 개 정도 모르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너무 평이하게 출제한 것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블록체인 그 세 가지 비교해라 라고 하는 부분. 물론 쓰기는 힘들어요.
쓰기는 힘들지만은 주제만 봤었을 때는 누구나 개념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현안 기반에서 조금만 보탬이 된다면은 차별화 요소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좀 변별력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즉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답안 품질이 그렇게 높은 상태로 채점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거의 공통성 10명 중에 아니 7, 8분은 똑같은 4문제를 선택을 할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조금 일반적인 토픽을 선택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좀 이제 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2, 3년 내에 기출문제에서도 재밌는 게 있었어요. 빈출 문제를 딱 내는 게 아니라 빈출 옆에 있던 기출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끄집어냈어요, 이번에. 그래서 좀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UML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푸셨길 바라고요. 문제 난이도는 UML 문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교시에 포함 4문제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다만 그 4문제도 공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 현황과 관련된 토픽들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정말 쓰기 싫겠다 라는 생각이 문제를 보면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기준은 이제 컴시용 대비. 왜냐면 이따 컴시용은 좀 이제 토픽 자체가 우리가 현황을 쓸 수 있는 형태로 좀 준비가 되다 보니까 찬 공기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컴시용 대비 확실히 좀 쓰기 싫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는 중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교시부터 아마 3, 4교시는 조금은 덜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2교시부터 좀 2교시에서부터 내가 멘탈이 탁 털렸다면 벌써 지뢰 포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 1교시 문제 봐보시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예, 이 중에서 어떤 10문제를 선택하셨나요? 예. 그래, 지금 정규 분포라든지 메타 휴리스틱, 그리고 뭐, 레이스 컨디션도 보이고,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나라면 어떤 문제를 풀까? 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저라면은 안 풀 문제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하고 네트워크 스캐닝하고 파일 쓸래고 골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잘 쓸 수 있는 문제들과 그리고 일반 약간 도전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메타 휴리스틱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휴리스틱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도 선택을 할지 말지 이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저는 이제 이렇게 문제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선택을 했을 것 같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휴리스틱스 뺍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요게 이제 기본 셋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도구 선택하는 원칙 요거 빼고 네트워크 스캐닝이라든지 파일 슬랙을 둘 중에 하나 집어넣어서 이제 쓸 건데, 스캐닝은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은 요 단어만으로도 실제로 푸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핑만 아니면 컬 명령어 정도만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보안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언급을 해줬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교시는 이제 중이라는 근거는 그 외에 한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는 사전에 이제 충분히 학습을 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러 답안을 써본 경험이 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 스캐닝이라는 것을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념적으로만 여러 토픽들을 네트워크 기반에서 학습을 했다면은 이 단어 가지고도 충분히 유추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으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리고 여기 메타 휴리스틱하고 의사결정 트리 요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선택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내용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특징입니다. 정규 분포라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키워드들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포의 균일성,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거, 그리고 좌우 대칭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면적이 1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 그 1은 확률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우스 분포라고도 하고 중심 극한의 정리와 연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 아마 많이들 그러셨을 것 같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기반으로 정의를 쓰셨다면 충분히 이제 개념적으로는 벌써 넌 맞아 라는 신뢰를 주고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징을 물었잖아요. 그죠? 특징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기반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말 형태고 각기 다른 형태 모든 곡선 넓이가 1이고요. 값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좌우대칭이고 X축에는 결론적으로는 닿진 않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면적을 1을 산출을 한다. 그럼 정규분포 나오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예,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그죠? 아니면 그 외에 뭐 종교성이라든지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로 3단락 마무리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메타 휴리스틱스. 저는 이걸 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어떻게 쓸 거냐고 생각을 했었었냐면은 휴리스틱이란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경험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경험, 알고리즘에도 휴리스틱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에도 휴리스틱이 있고요. 그리고 컴고에도 휴리스틱이 있고요. 여러 형태에서 휴리스틱 단어를 써요. 근데 거기에서 다 테스트에서 쓰죠. 그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경험 기반의 다양성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메타가 붙잖아요. 메타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기준점이 되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정보들, 속성 정보들을 담는 휴리스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과연 어디다 쓸 수 있을까? 라는 추측을 하고 저도 나중에 내용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떠올렸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 단어가 인공지능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가중치를 학습을 시킬 때 최적화시키는 관점에서, 즉 로컬 미니마이제이션이 발생 안 시키는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내용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관점으로만 쓰셔도 여러분들 점수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특정 문제가 갖는 정보에 상대적으로 덜 구속되며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상위 수준의 발견적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징 봐보시면 휴리스틱의 경험 및 직한 해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까지 더 활용을 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 아마 이것들은 공부를 하시지 않았으면은 이제 끄집어내기 힘든 단어들이죠. 제너릭 알고리즘, 시뮬레이티드 어널링, 타브 서치, 엔트 컬러닝, 이런 단어들은 끄집어내기는 좀 힘든 단어이긴 해요. 힘든 단어이긴 하지만 방금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뭐 이런 그 휴리스틱과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만 쓰셔도 충분히 5점 이상은 받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많은 분들이 안 풀었다면 그 이상의 점수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체크해 봐 주시고요. 네, 나 이거 안 풀었는데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레이스 컨디션입니다. 자, 요게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 빈출 옆에 있는 하나의 이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공유 자원을, 하나의 공유 자원을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하면서 그걸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고요. 그 상태에서 그 프로세스 간의 정보들을 임시적으로 임시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 임시 파일을 탈취를 하면서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임시 파일을 저장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 3달러까지 쭉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세마포어로 좀 더 아예 이런 다투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해결 방안으로 해가지고 해결 방안 나와줘야 되죠. 그죠? 레이스 컨디션 얘기하면 조건과 해결 방안. 조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상호 배제의 소프트웨어적인 방법하고 하드웨어적인 방법. 그리고 동기화, 세마포어 쓴다,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인 모니터 쓴다. 스핀락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얘기 중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이제 글을 올려주세요. 그러시면 지금 같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나 저도 같이 보고 있다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같이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얘 딱 스파이크라는 단어 하나,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학습했던 거와 연상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드랍아웃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혹은 레귤라제이션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그 개념을 다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드랍아웃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썼지만 그걸 쓰는 과정에서도 제거를 한다고 했지만 그 학습 과정에서만 그 노드에 대한 가중치를 끊어버리는 방법이었거든요. 얘는 실제 모델 자체가 그렇게 동작을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보시면은 인풋 뉴런이라든지 히든 뉴런이라든지 스파이크라든지 그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그 이 뉴런이 살아있다 없다라는 거, 즉 뉴런이라는 의미가 그냥 하나의 DNN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방하세요. 이 DNN 단위가 여러 개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시거든요. 네. 그걸 하는 게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보겠습니다. 폰노이만 컴퓨터 구조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물학적 신경 네트워크 구조를 유사하게 모방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DNN보다 더 모방하여 특정 시간에 따른 주입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 정보로 인식합니다. 주입 횟수를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파이크라고 표현을 했어요. 스파이크.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풋 뉴런이라든지 히든 뉴런이라든지 스파이크 커뮤니케이션 그 동작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다 쓸 수 있냐? 자, 유로모픽 칩 아키텍처를 구현을 할 때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노드들이 있는데 그거를 즉 노드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 즉 필요할 때만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즉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적어지고요. 학습에 대한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이라든지 트로노스라든지 다 뭡니까? 유로모픽 칩 이름이죠. 거기에 아키텍처를 이제 학습 아키텍처로 이제 쓰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마시크라든지 딱 정형화된 반도체에서는 이런 걸 써가지고 저전력으로 쓰겠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선택하는 원칙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도구 딱 나오자마자 그냥 소프트웨어 도구라고 생각을 했고 기신사유 유이 떠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 그 안에서 빅데이터의 특성은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계형 분석 기술이냐, 통계형 의사결정, 그리고 시각화 플랫폼, 사용 편의성, 그리고 R, 뭐 비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죠, 그죠? R은 오픈소스잖아요. 그런 내용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 그 플러스 범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 도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원칙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글로도 여기 보시면 길신사 효율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실은 원칙을 물었기 때문에 뭐 굳이 정의까지는 안 가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정의를 쓰라는 게 우리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구를 어떤 형태로 표현하시는 거는 자율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입 전략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목적, 기능, 보안, 비용, 성능에 따른 도입 결정 필요하고 시장과 경영상을 파악하여 데이터 드리븐 BI 연결 활용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품질은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이라는 거 알고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관점의 품질을 알고 있어요. 제품 품질에는 9116하고 1458, 119가 있고요. 프로세스 품질에는 ISO 12207, 그리고 1504, 그리고 디펙토 CMMI, 그리고 국내의 다시요. 국내에도 인증 수단들도 있죠. 그래서 굿소프트웨어 인증이라든지 SP 인증 이런 것들 생각나시는 거 그냥 다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 방법에 따라 종합 평가하여 설정 기준 이상의 품질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어쨌든 품질 특성 그걸 확인하는 과정 이런 단어들 같이 나와주면 도움이 잘 쓰신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캡이론하고 파셀크 이론. 자, 캡이론의 한계가 있죠. 이게 뭐냐? 네트워크가 중단되는 즉 장애상, 폴트 톨러런스가 발생을 했었을 때도 그 강건성을 어떻게 DBMS가 입증할 수 있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캐비로는 CAP 속성을 정의한 것으로 적절한 응답 시간 내에 세 가지 속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분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없다라고 정의한 이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을 해야 된다?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치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티션 톨러런스에 대해 가지고 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강관성을 추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봐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RDBMS 쓴다라고 봐보세요. 그래서 RDBMS가 이중화로 구성을 했어.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우리 쿼리 오프로딩으로 해서 마스터랑 슬레이브로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터를 더 적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마스터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하고 인서트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시스템에 큰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슬레이브라는 놈 중에 하나가 마스터가 돼야 되거든요. 즉 그런 형태로 동작시키는 이런 상황이 생겼었을 때 어떻게 좀 더 그 페이로버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DBMS 선택 기준을 우리는 파셀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파셀크 이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런 의미죠. PA, PC별로 L셀 때 PL, PC를 각각 선택하는 형태로 이제 나누시면 되고, PA, EL일 때 카산드라, 뭐 PC, EL일 때 피너츠, 뭐 이런 형태로 DBS를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좋은 답안 작성을 하신 게 되고요. 자, 진위 지수하고 엔트로피 지수. 자, 이거 다 불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도 이야기하는 거고, 불순도를 계산하는 로직이 알고리즘이 진위 지수하고 엔트로피 지수가 이제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불순도라고 하면 뭐냐면은 데이터 10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파란 공이 8개가 있고요. 다시요. 파란 공이 5개가 있고 빨간 공, 노란 공, 초록 공, 검은 공이 그 5개 범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불순도가 높은 거예요. 지금 엄청 어지러워요, 상황이. 그럼 나누려고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 대 나머지 이렇게 쉽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그게 이제 진위 지수하고 엔트로피 지수를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카트라든지 ID3 뭐라든지 이런 알고리즘들이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수식까지 쓰실 수 있을지 쓰신 분들은 이제 뭐 그쪽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쓰시겠죠. 근데 그 개념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보시면 카트라든지 CID 아까 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고, 여기 내용들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 지수는 진위 지수 값이 클수록 불순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불순도가 작은 방향으로 분리하고, 불순도 감소폭이 큰 쪽으로 분리합니다. 엔트로피 지수는 작은 방향으로 분리를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요런 정도로만 나와줘도, 근데 나와줘도 최소 6점 가까이는 점수를 받지 않을까. 여기 있는 알고리즘들까지 나와주면 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수식까지 나오면 7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 그래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데스V 모델하고 그리고 멀티플 V 모델을 또 올리셨을 거예요. 혹은 뭐 우리 이제 테스트 기법인 스모크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디버깅 툴인 뭐 아이스, JTAG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셨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다 나와주면 돼요. 다 나와주면 되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즉 하드웨어적인 환경과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을 결합해가지고 동시에 테스트하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가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모델이 V 모델, 인베디드, 즉 데스 V 모델, 그리고 멀티플 V 모델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두 가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6점 이상은 받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디버깅 툴이라든지 뭐 스모크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같이 결합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것도 어느 특정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스템 테스트하는 레벨에서 이제 통합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스레싱이에요. 스레싱. 가상 메모리 그리고 메인 메모리 거기 있는 프로세스들을 이제 교차
메인 메모리 공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상 메모리로 디스크 용량에다가 프로그램들을 이제 올려놓고 저장을 해놓고 그걸 교차하면서 쓰죠. 그런데 그 교차하는 걸 우리는 페이지 스왑인 스왑아웃이라고 하고, 이 페이지 즉 교차해야 되는 페이지를 못 찾는 증상을 우리는 페이지 폴트예요. 왜? 너무 잦은 빈도로 스왑인 아웃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스레싱이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성능이, CPU에 대한 성능이 CPU는 프로세스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페이지 폴트에 대한 그 자원 감소가 더 크면서 이제 성능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점이죠. 발생 원인, 하드웨어의 자원 부족, 부적절한 페이지 교체 전략, 그리고 과도한 멀티 프로그래밍.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페이지 폴트 조사하고요, 서핑 조사하고요, 워킹셋 모델 쓰고,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적용해가지고 스레싱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110회 때 저도 이거 2교시로 문제를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저는 2교시형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더 이제 넓혀서 썼었고,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4단락에는 뭘 썼냐면 이 스레싱 해결 기법을 적용한 자원 현황 결과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하고 실제 자원이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냥 비교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좀 점수가 좀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빅엔디언하고 리틀엔디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해밍코드 할 때도 이 관점을, 실은 이제 메모리,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처리할 때 그 처리되는 주소와 그 저장되는 값이 어디에 상위를 둘 것이냐 하위를 둘 것이냐 하는 그냥 단순한 테크닉이, 단순하다기보다는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리틀 엔디언을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해밍코드 하면서도 MSB, LSB 해가지고 각각의 상황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있는 게 MSB고, 빅 엔디언이고 이쪽 구조가 이제 리틀 엔디언이다 라고 하면서 주소가 있었었고, 거기 데이터가 거꾸로 되어 있고 우리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한번 봤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개념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목적에 따라서는 달리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요. 값은 어때요? 실제 변수 값은 동일하게 높아지고 있는 게 빅엔디언, 반대로 낮아지고 있는 게 리틀엔디언, MSB 쪽, LSB 쪽,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빅엔디언은 최상위 바이트부터 차례대로 메모리에 여러 개 연속된 배열로 저장하는 방식, 리틀엔디언은 최하위 바이트부터 차례대로 메모리에 여러 개 연속된 배열을 저장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들 봐보시면 비교해놨네요. 그죠? 비교 기반으로. 이거는 한번 나중에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스캐닝이에요. 네트워크 스캐닝. 정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공격 대상의 네트워크 상태,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 상태, 서비스의 내역, 활성화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핑을 이용한 IP 스캔, 그리고 TCP, UDP 포트 스캔을 실행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핑을 이용한 시스템 동작 체크하고요. TTL 값으로 OS 정보 파악하고 NS 로그아웃 명령어로 URL 정보를 파악하는 이런 형태로 핑 스캐닝 기법이 동작을 한다. 혹은 이제 포트 기반의 스캐닝 방법에는 TCP 오픈 스캔, 스텔스 스캔 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취약점을 발견해서 그 정보, 거기에 있는 메모리 같은 많은 정보들을 탈취를 할 수 있건 혹은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필터링 필요하다. 그리고 불필요한 서비스는 중단해라. 그리고 허용되지 않은 IP는 차단해라. 그래서 네트워크 스캐닝에 대한 취약점을 차단할 수 있다.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파일 슬랙입니다. 슬랙은 빈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슬랙은 어떤 빈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낭비되는 빈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파일 슬랙은 여기 보시면은 램 슬랙하고 드라이브 슬랙을 합쳐가지고 파일 슬랙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딱 그림 보시면 돼요. 자, 파일 슬랙은 클러스터 레벨에서 여기 낭비되고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램 슬랙은 여기 보시면 섹터 단위에서 낭비되는
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낭비되는 공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의하고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렌식 할 때 슬랙 공간 위치 압력자를 분석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를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어떻습니까? 1교시 보시니까. 그냥 괴롭죠?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자, 1교시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됐고, 잠시만요. 2교시 바로 볼게요. 자, 2교시 지금 파일 열었거든요. 보이나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네요. 자, 2교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교시는 전체가 이제 중상으로 제가 이제 판단을 했고, 근데 보시면은 딱 봐보세요. 봐보시면은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ESG, 디지털세, 다시 디지털세, 그리고 개념적 객체 모델,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블록체인, 빅데이터 플랫폼. 요 용어들만 보면은 상당히 익숙한 용어 토픽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시에서는 토픽만 보고는 쉽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문제 하나하나 뜯어보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이 해설집을 만드신 분들도 이 교시가 가장 많이 걸렸어요. 가장 많이 걸렸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그럼 직접 이제 흐릿한 기억으로 쓰시는 여러분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건 누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문제를 선택을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ESG부터 풀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딜터세 그 다음에 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 산정 썼고요. 네 번째는 UML 디페 문제 푸는 걸로 지금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픽 관점에서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높진 않지만 실제 변별력 있게 쓰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UML 풀자. 그죠? 네가 풀어봐라. 제가 풀어봤습니다. 앉아가지고 풀어봤는데 그렇게 이제 근데 뒤에 가서 간단히 제가 전체적으로 답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 구성을 못했지만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현황 문제죠. 디지털세하고 ESG 관련된 것들. 요거는 이제 아마 좀 더 3단락이 좀 더 풍부하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념 정도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블록체인하고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은 3단락뿐만이 아니라 전체 관점에서 좀 더 어렵게 접근을 해주셔야지만 변별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비용 상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세요. 예, 이게 참 장단점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2단락, 3단락 다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단락을 필요성으로 했습니다. 필요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용 산정 방법에는 하상수 있어요. 그죠? 하상수. 그러면 아니면 요거를 상단에서 뷰 치고 요거를 전문가 판단 델파이, LOC 혹은 코코모 기능 점수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려가도 돼요. 다만 이 내용이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돼요. 언급이 2단락에서 좀 되어줘야지만 3단락이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이제 비교가 되겠죠. 일단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위 레벨에서 갔어요. 그러면은 아예 기법 관점에서도 만약에 뭐 수학적 기법에서 펑션 포인트라고 쓰고 뭐 표준도 적으실 수 있고 계산하는 절차도 적으실 수 있고 그죠? 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는 만들어내면 돼요. 네. 모듈화하고 분리하고요. 계산하고요. 그리고 그 계산된 값을 합치고요. 그 최종적인 전체적인 점수를 합산하고 이제 멤버스를 산정을 한다든지 그 점수로 이제 변환을 한다든지 그런 관점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적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량 고려사항 해가지고 프로젝트 요소, 자원 요소, 생산 요소. 저희도 여기 엄청 짧은 시간에 이거 작성한 거거든요. 이거는 지주리 기술사가 작성을 하셨는데 엄청 얍삽하게 작성했어요. 보니까 내용도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정보기술 IT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해라.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했냐면 ESG 전체 관점, 그리고 각각 ESG 각각의 관점으로 IT 역할 나눠 설명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4단락에는 기술 관점에서 더 접근하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인바이러먼트하고 소셜 레벨에서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 내용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죠. 네. 그 내용 기준으로 해서 쓰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쓰는 건 문제가 아니죠. 좀 방향성이 맞게 작성이 되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 그게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ESG 도입 필요성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실은 핵심은 지속 가능 경영인 거잖아요. 그 단어를 이제 언급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탄소 포용, 이제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이런 전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걸 다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뷰를 한 번 쳐준 겁니다. 쳐줬고, 그리고 나서 IT 역할.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직접적으로 이 단락부터 E 관점에, S 관점에, G 관점에 뷰 한번 쳐주고, 그리고 또 상세하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 여기 보시면 지표적인 내용, 그리고 지금 여기 역할 이렇게 나눠서 적었는 내용. 실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내용들도 여기 있는 내용 기반으로 지금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게 쓸 수 있냐? 거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여서 아마 여러분들 그 공부하셨던 내용으로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경영진의 전문적 의사결정 지원, 거버넌스 관리 시스템, 잠재적 리스크, 위험 요소 측정, 레그 테크 시스템, BI. 보시면 환경 관점에서 RE100, 저탄소 배출 시스템 관리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한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ESG 경영전략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언이라고 해가지고, 넣고 싶은 말 다 넣었네요. 그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용 기술 지능화, 서비스, 데이터 분석 표준화, 역량 강화, 디지털 네이티브 기반의 미래 세대 도약을 위해 ESG 효과적 도입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디지털세. 자, 필라 1, 2 아마 기억날 겁니다. 우리 브랜드에도 필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마 이전에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 필라 있다. 거기 1이 있고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과세 대상에서 통상 이게 10%를 넘는 초과이익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납부한다. 2는 다국적 기업에다가 15% 적용한다. 요 내용이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과정이 시끄러웠던 거죠. 그죠? 왜? 얘들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 때문에. 그럼 얘들은 왜? 그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다 이거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걸 찬성을 했겠어요? 안 했기 때문에 OECD가 중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지금도 투덜투덜대고 있어요. 또 다른 방안을 만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제 FTA라든지 무역 관점에서 우리가 디지털세 합의할 테니 이런 이점 우리한테 줘야 돼. 실제로 그렇게 지금 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각 배경 보시면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 확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형평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세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필라 1, 2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의미는 조세 회피 방지, 독점 IT 기업의 분배 정의, 트래픽 안정적 운영, 기술 독점 방지 이런 의미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자, 그리고 디지털세에 대한 전망은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법만큼 이제 낸다라는 거죠. 그럼 투명성을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과세에 대한. 그게 가장 궁극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국내 입장에서 뭔 얘기할 수 있나요? 역차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역차별. 그죠? 역차별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기업도 보호할 수 있다. 즉 내부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한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독점기업 영향력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역 분쟁이나 부작용 최소화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또 부정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 부정에 대한 긍정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더 협력 강화하자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유스케이스 작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문은 참여자는 주사위 게임을 수행한다. 주사위 게임은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려서 결과를 보여준다. 주사위 앞면에 나온 값이 합이 8이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쉽게 접근하냐? 자, 여러분 이거를 코딩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지금 쉬운, 왜냐면 케이스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가면 돼요. 얘는 반대로.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개념적 객체 모델이 뭐냐? 요것만 안 헷갈리시면 되죠. 그죠?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 객체 모델은 똑같아요. 주제를, 즉 주제 영역을 나누는 거거든요. 네, 주제 영역을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주제 영역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사위 게임. 그리고 지금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이랑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스냅샷 찍는 거. 그 관점으로 접근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이제 3개 묻는 거예요.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제 순서상으로는 이제 컨셉추얼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긴 하나 이제 바꿔도 그게 무관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유즈 케이스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해놓고 보시면 개체를 주사위 1, 2 그리고 점수, 참여자 명사를 그냥 다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동사를 다 끄집어냈어요. 그럼 우리 얘가 실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즈 케이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유즈 케이스 시작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 동사를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그 안에서 유즈 케이스 기술서부터 먼저 언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얘는 실제 답은 아닙니다. 자,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오브젝트는 이제 액터가 있고요. 플레이어라는 액터가 있고 여기서는 주사위 던지다. 그리고 결과를 봤다. 이건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혹은 주사위 1, 2 해가지고 그 과정이 왔다 갔다 하고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위 기반에서 던지다라는 동사 그리고 합산하다라는 동사 지금 메소드 그걸 담을 수 있는 결과를 담을 수 있는 즉 주사위 1에 대한 결과 2에 대한 결과 합산한 결과 이 변수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가 문제 시험장 가서 그 문제를 만나봐라 풀겠나? 네. 대단하지 않겠습니다. 자,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지금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제가 좀 어렵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메타를 어떻게 뽑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문제면 어쨌든 2단락도 비교, 3단락도 비교, 가장 쉬운 방법이 개념적 비교, 특징적 비교, 혹은 상세 비교. 네,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1단락은 이제 블록체인의 개요라고 해가지고 기존 중앙 저장 방식에서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 방식을 블록체인의 핵심으로 이분은 이제 설명을 했네요. 그 과정에서 성격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 그 성격이 전체 공유, 아니면 허가된 자, 그리고 허가된 자와 전체를 교차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하이브리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이브리드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하거나 또 특징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혼합형 블록체인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얍삽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또 개념적으로 이게 합쳐진 거 한번 보여주고 이거 작성하신 분도 자신이 없었나 봐요. 뭐가 자신이 없었냐면 이걸 이만큼 뽑아낼 자신이 없었나 봐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지 확실히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자신이 없지 언뜻 딱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고민을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메타들이 더 많이 풍부하게 쓰셨으면 아마 좋은 답안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또 추가적인 종류 혹은 이제 진화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해 주셔도, 활용 관점으로도 각각의 활용 관점으로 이제 비교해서 마무리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왜냐면 우리 CBDC 같은 경우에도 각각 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퍼블릭은 다 이제 구성할 수 있는 형태가 다 만들어져 있고 검증 끝난 거고요. 그 안에서 프라이빗 검증한 거죠. 이제 1차적으로 파일럿 끝낸 거죠. 그 안에서 이제 허가형이 있었었고 폐쇄형이 있었었죠. 네. 하이브리드잖아요. 그 방식들이. 자, 빅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프라 구조 설계, 데이터 구조 분석, 그리고 입출력 구조 설계. 지금 여기 작성된 거 제가 사전에 보고 왔는데, 제가 이거 작성하신 분한테 제가 말했어요. 이건 너 잘못 작성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근데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은 내가 아는 게 이게 다예요. 그럼 저는 자신감 있게 이렇게 썼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만 쳐다보다 보니까, 진짜 아는 거 다 그냥 몰아넣어놨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합 아키텍처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요예요.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 친구는 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는 묻는 거 다 써요. 그걸 기반으로 설계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묻는 거 딱 요약한 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웃었어요. 잘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를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구조 및 입출력 구조 상세 분석 설계가 필요하다. 그냥 순서대로 그냥 나열시켰습니다. 네, 나열시키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조죠. 네, 구조 기반으로 썼어요. 근데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프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하드웨어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되고, 그죠? 네트워크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어떤 구성이 좀 돼야 되고, 이런 느낌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구글링 아무리 해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딱 보다 보니까 그래, 아는 게 이거라면 이렇게 쓰면 13점은 맞겠다, 혹은 14점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있는 내용, 거기에 들어가는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들은 다 갖다 붙였고요. 데이터 구조 분석. 자, 구조는 또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데이터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 반정형, 비정형이라고 하는 데이터 유형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데이터 구조 관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 세 가지가 구조 관점에서 만약에 정형, 반정, 비정으로 쓰신 분들이 계시다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분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적재하고 저장하는 구조가 설명이 돼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입출력 구조를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혹은 입출력 구조가 학습과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그 관점에서도 입출력 구조가 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저장하는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형, 반정형, 비정형 관점으로 전개를 하신 분이 더 답에 가깝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근데 보시면 그 중에서 그럼 병렬 처리해주는 놈은 우리 아키텍처 상에서 누군데? 라는 걸 이 친구는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맵리듀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그죠?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맞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점수를 충분히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출력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는 여러 영역이 있어요. 수집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전처리 영역, 그 저장 영역, 그쪽 다 나눠가지고 이제 영역, 뭐 예를 들어 수직 기술 관점에서의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VPN 기반에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영역을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처리하는 영역을 구성한다든지, ETL하는 영역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예 온라인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부어서 쓸 수 있는 형태, 즉 데이터 유형이 속성과 유형이 추가되는 형태로 작성을 하셔도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교시 여기까지고요. 어때요? 자, 2교시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어떤 분들 한 두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2교시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여기 멤버들도 작성하면서 2교시를 가장 많이 걸렸다는 제가 말씀을 들었었고요. 2교시 형 때문에 혹시 멘탈이 털리셨다면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자, 3교시 볼게요.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서 제끼고요. UI, UX 7가지 제끼고요. 소프트웨어 산업 등등등 해가지고 보시면 안전 가이드. 얘는 가이드래. 답이 있어. 제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앙상블 선택하고요. 어쩔 수 없어. 아키텍처 너무 싫지만 선택해야 될 것 같아. 들어봤거든. 근데 정방향과 역방향, 이거 뭐야? 정방향은 위 아탑 얘기하는 거고요. 역방향은 리버스 엔진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 6번 인공지능 들어봤고 학습용 데이터 내가 뭔지 알고 획득 전제 방법 전처리 개발을 쓸 거고 라벨링과 어노테이션 살짝 헷갈려. 요것만 잘 만들어서 비슷하면 가면 점수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이거 선택할 거야. 그러면 4, 5, 6번 선택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세 개. 그러면 요거. 왜냐하면 접근성, 호환성, 개방성, 최적화는 만들어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혹은 조금 더 안전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안전성에서 위험 요인 도출, 위험 모델링 하는 절차 있잖아요. 리스크, 안전 리스크, 이제 항목 도출하는, 요건 도출하는 그 절차, 그 기반으로 요걸 만들어서 이제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 단계별 절차를 만들어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이드인데, 그죠? 그래도 가이드인데, 네. 그래서, 라는 생각이 저는 접었어. 그래서 이제, 얘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쓰신 분들 보시면서, 이제 어떤 형태로 되는지 이따 보실게요. 자, 3교시형 난이도는 이제 중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딱 케이스예요. 그리고 2, 3년 정도 학습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도,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UI, UX 가이드는, 다 준비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앞에 그 네 가지 단어들이 분명히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웹 접근성이라든지 호환성, 용어적인 건 차이기 때문에 그림 기반으로도 아마 비교해서 쓰실 수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와,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앙상블이라든지 여기 지금 덕터 아키텍처라든지 얘는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앙상블 쓰셨다면 다 쓸 거거든. 앙상블은 무조건 다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거나 아니면 진짜 집중해서 쓰셔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실은 4, 5번 문제들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딱 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점수대가 차이가 나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에서 좀 상세로 내려가는 형태, 그리고 UI, UX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중에는 한 문제 선택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아마 요걸 UI, UX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선택할 때 저는 요걸 선택하려고 했어요. 또 여기 어떤 장점이 있냐면 테이블 정의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봤어요. 테이블 정의서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테이블명, 컬럼명, 그리고 뭐 인덱스, 작성 규칙, 명명 규칙 등등등등등 해서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 항목들을 내가 다 정의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는 이제 좀 고민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작성. 이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물리DB명, 소유자, 영목명, 한글명, 테이블명, 관련 엔티티명, 테이블 성명, 업무 분류 체계 보존기간, 테이블 볼륨, 발생 주기, 공개 비공개 사유. 자,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게 맹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별첨으로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별첨까지 실은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통밥으로서 이 내용들이 이제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만 가고 했으면은 얘도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2021년 6월 달에 공공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 개정됐고요. 목적이, 여기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시 공공기관이 표준 관련 제도를 쉽게 준수하게 하고 제도의 관리 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정의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적어주고요. 이 항목들을 먼저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작성 지침을 작성을 하셔야 되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별첨 문서에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여놨고요. 한 가지만 볼까요? 물리 DB명에서 정보 시스템에서 DB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리 정보명을 기재할. 어때요? 그럼 풀어서 얘기한 것밖에 없죠? 테이블 영문명, 표준 용어 정의서에 참조하여 테이블 명명 규칙을 정의하고, 아까 제가 명명 규칙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보존 기간 봐볼까요?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를 발생 시점 기준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하는지를 기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목적을 메타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UI UX 설계 기준 7가지 요거예요. 요거. 저희 깊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카페 가시면은 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를 해놨고, 예. 그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쓰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7가지 상세 기준이 의미만 맞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에 필요한 기능과 정보 제공, UI UX잖아요. 작업 소요되는 시간과 단계를 최소, 직관 및 일관성,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 사용자의 실수 방지, 모든 유형의 사용자를 고려, 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시킬 수 있도록 설계. 요게 7가지 설계 기준. 자, 그러면 이거와 어떻게 연계시킬 건데, 지금 웹 접근성과 호환성, 개방성, 최적화는 UI UX가 가져야 되는 기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UI UX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보존하는 관점에서, 좀 보장하는 관점에서 정의를 해야 돼요. 라는 관점으로 이것이 일단락 진행, 설계, 뷰 치셔도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웹 접근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전자정보 웹사이트 컨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가? 웹 호환성, 전자정보 웹사이트가 이용 한계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가? 웹 개방성, 사용자가 전자정보 웹사이트에 공개된 모든 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가? 웹 최적화, 웹사이트가 브라우저로 표시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절하고 링크가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는가? 어때요? 이 단어로 다 풀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죠. 아니요. 제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라고 하는 것 같죠.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하셨을 거라고 마음속에서 저도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고도화된 UI UX. 그래서 실은 UI UX에서 메타버스 이런 얘기들도 꺼내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거 뭐지? 용어가 안 떠오르네요. 그 있잖아요. 그거. 여러 채널이 하나로 인터랙션 발생하는 거. 이게 지금 나와 있진 않는데, 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 안정 가이드에 따른 소프트웨어 안정성 진단 항목 중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의 단계별 절차, 주요 활동 내용. 자, 단계별 절차 요겁니다. 여기 2가지. 준비 계획 진단 수행 검토 및 정리. 준비하고 계획에선 진단 착수하고 시스템 예비 분석하고 진단 계획 수립하고 분석하고 테스트 설계하고 수행하고 결과 검토 및 정의. 이거 생각보다 좀 디테일한 내용은 지금 세부 단계까지는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수행 항목.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가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푸셨다면 상위 수준에서 절차를 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각각 수행 업무들 여기서 볼게요. 보시면은 진단 준비할 때 목적, 이해관계자 식별, 산출물 준비, 착수할 때 착수 준비하는 거고 예비 분석하네요. 그죠? 여기서는 시스템 운영 목적, 테스트 베드, 진단 계획 수립할 때는 일정, 분석할 때는 위험 시나리오 도출 및 안전 기능 확정, 테스트 전략 설계, 테스트 수행, 결과, 그리고 진단 결과서 작성.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될 내용의 기준이었습니다. 똑같은 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앙상블. 그래서 앙상블 우리 유형을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5가지. 어느 정도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앙상블의 핵심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델의 정확도, 성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 통해서? 보팅, 그리고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스태킹. 어쨌든 조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의미가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배깅과 부스팅. 첫 번째는 배깅, 그 다음에는
부스팅을 쓴다라는 거고, 배깅은 단일 모드의 데이터셋을 달리한다는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다시요, 보팅을 하는데 하드 보팅을 할 수도 있고 소프트 보팅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부스팅입니다. 부스팅은 뭐의 관점이에요? 빠르게 학습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약한 갑자기 용어 안 들었냐? 잠깐만요. 부스팅은 왜 안 적어놨어? 그쵸? 약한 모델을 빠르게 이제 학습을 시켜놓고 그 약한 모델에 대한 가중치를 다음 모델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하게 스트롱 모델을 만드는 게 부스팅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스팅의 종류들도 몇 가지들 알고 있어요. 그까지 여기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네요. 아다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 XG 부스팅, 라이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까지 추가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구조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문제 보시면은 분석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석의 필요성, 그리고 정방향 분석과 역방향 분석의 개념, 그리고 평가 기법. 분석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석의 필요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 아키텍처가 우리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품질을 기준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에다가 그 내용까지 좀 추가를 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의사소통의 도구, 리스크 감소, 재사용성 촉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 즉 요구사항의 달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게 내용이 추가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방향 분석에서는 아탐하고 시밤이에요. 역방향 분석에서는 PMD라든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역방향 분석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하나인 아탐을 끄집어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탐의 9가지 절차를 0에서부터 3페이지까지로 구분해가지고 저희는 학습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할 때도 많이 이제 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실은 이제 비교보다 아탐의 진화라고 해가지고 시밤이라든지 아리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어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그림 있잖아요. 트리 구조에 그 그림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때 디지털 뉴딜, 저는 이 문제 보자마자 오씨 디지털 뉴딜 나왔어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데이터가 뭐 핵심이래, 그 품질이 핵심이래. 그러면서 학습용 데이터의 특성, 획득 정제 방법 기준, 데이터 라벨링과 언노테이션. 자, 라벨링은 이제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학습했던 내용으로 이제 다 작성이 되실 거고요. 이 단어들만 달리 정의하시면 돼요. 자, 라벨링은 뭐냐면 라벨링은 우리가 이제 학습시키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답을 정의하는 걸 우리 라벨링이라고 하잖아요. 언노테이션은 그 답을 정의한 메타 정보들을 셋업하는 것, 주석을 넣는다든지 추가적인 그 속성 정보들을 정의하는 걸 한 데이터를 우리는 언노테이션이라고 표현해요. 언노테이션. 그래서 그것만 딱 정의하면 될 것 같고, 이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혹시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묻다 보니까, 많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지금 저도 처음엔 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 언노테이션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셋업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만 정의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항상 오늘 푸실 때 퀘스천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특성. 데이터 파일 단위로 관리되고 있다. 묻는 것도 바로 들어갔네요. 그죠?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와 고려해야 할 품질이나 요구사항이 다르다. 후속 단계 데이터 품질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특성이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런 내용도 추가해 주시면 이게 있네요. 네. 자, 그리고 획득 및 전제 방법 해가지고, 획득 방법은 수집 방법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API와 웹크롤링만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직 기법에서 이 정제 기법에 기반이 되는, 왜냐하면 정제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 용이하도록 한 후처리 기법들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장 분리하고 오탈자 수정 이거 말고도 알고 있는 전처리 후처리 방법들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환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상값 처리라든지, 네. 결집값 처리라든지 등등등 그런 내용들이, 그 외에도 얘는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어요. 자, 라벨링, 획득 정제 과정을 통해 도체 원천 데이터를 라벨링하여, 즉 명시를 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게 한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에 넘어가고 이제 언노테이션 방식. 자, 그래서 요런 항목들 있죠? 실제 라벨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 요런 것들을 이제 정의한 정보예요. 제가 아까 메타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언노테이션 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데이터 유형별 라벨링 참조 기준, 구축 목적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클래스 분류, 개체명 이식, 관계 의존성, 언노테이션,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실은 가장 시작이죠. 그래서 이 작업도 별도로 해주는 업체가 있을 정도예요. 작업이 단순하지만, 뭐 단순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모호하지만은 반복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3교시 보셨고요. 지금 4교시 파일을 지금 이제 저희 멤버들이 다 준비를 했어요. 그거 좀 세팅할 동안 지금 시간이 8시 7분이거든요. 8시 7분인데 5분 되나요? 네. 12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대기해 주십시오.
자, 계속 이어서 이제 4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시 문제 보시죠. 메타버스란 단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역전 나오네요. 그죠? 근데 다만 피부 연산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피부 연산 우리 떠오르는 건 뭐 있습니까? 세마포 떠오르죠. 그죠? 그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미라이 본넷. 예. 최근에 이제 모지라고 해가지고 미라이 본넷과 지금 IoT 환경을 이용한 이제 큰 이슈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미라이 본넷을 이제 그 모지도 미라이 본넷 하나의 공격 유형이거든요. 예, 그 내용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VPN하고 토로 이거 엄청 사람 혼란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관계는 뭐냐? 다 얘는 은닉망이죠, 그죠? VPN은 보호하겠다라는 거고, 토를 통해서 얘도 은닉하겠다라는 거고, 토르도 그 정해진 그 특정 브라우저만 쓰는 사용자들만 그 안에서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공통점 기반으로 해서 묶어주고 가시던가 아니면 아예 토르도 VPN 아예 유형이다라고 치고 가시던가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맞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의미가 같거든요. 자, RS하고 DSA 비교하는 거 뒤에 가서 보실 거고 포렌식의 파일 카빙 4가지 기법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미라이 본넷, VPN. 제가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상해서 푸는 문제. 그리고 메타버스. 한 번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연습했는데. 자, 그리고 파일 카빙. 이렇게 됐어요. 자, 보안 문제를 아주 많이 4문제나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풀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내면서 풀이 문제 풀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한 교시에 3문제를 내본 적은 있는데 보안을 이렇게 4문제를 내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그동안에 이제 누적 학습치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 들어본 단어들이고 어느 정도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많이 준비는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계속 요새 최근에 보시면은 그 메타버스 그 가상 캐릭터에 대한 성폭행 문제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지매 문제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생각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메타버스 특징부터 물었습니다. 특징 해가지고 특징 적으라고 했는데 특징은 안 적고 유형을 여기다 적어놨나? 얘도 현실성, 즉 메타버스는 버추얼월드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실성이라든지 그리고 아마 제가 그 어제 팟찌뜨 하면서 그 7가지 특징을 읽어드렸었어요. 지금 다 떠오르지는 않는데 원본과 같아야 된다,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뭐 등등 해가지고 7가지 읽어드리는 게 있는데 그 내용들 혹시 들으셨던 분들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안 위협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정보 침해, 계정 탈취, 권한 대응 데이터 오염 그리고 플랫폼 취약성 사이버 공격 IoT 연쇄 공격 다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대두되는 메타버스의 문제점으로는 저작권 국가 간 이슈 발생이 대두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사회적 문제점 아바타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 기술 악용 뭐 등등 창작물 저작권, 상표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국가 간 관할 그리고 공연 사용료 징수, 아바타 법적 지위, 명예훼손하고 불법 해소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악용 뭐 이런 것들로 정의가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 각각별로 대응 방안을 써주시거나 퉁쳐가지고 이 대응 방안을 썼어요. 네, 그렇게 해서 묻는 거가 1, 2, 3, 4달락으로 전체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자, 실시간 스케줄링 이슈, 우선순위 역전 현상 해가지고 묻는 거는 뭐였냐면은 우선순위 역전을 사례 기반 설명하고 그리고 2가지 해결 기법 이건 그냥 딱 그대로 기출입니다. 기출인데 단 바뀐 게 있네요, 그죠? PV 연산을 사용한다라는 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 역전에 대해서는 내용 봐보면 이제 얘는 인계 영역이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인계 영역을 쓰고 있는 놈들이에요. 놈들이고 그리고 얘만
동일한 인계 영역을 쓰지 않는 놈들이에요. 인계 영역 내에서는 우선순위가 잘 지켜지겠죠. 근데 실제로 인계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수행해야 되는 타스크가 그 인계 영역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타스크 2가 우선순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1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이 낮은 놈보다 높은 놈이 더 마지막에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그러한 역전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 내용은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이 우선순위 상속 기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PV 연산이잖아요. PV 연산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PV 연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마포를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럼 그때 우선순위 상속을 올릴 것, 이 각각에서 이제 세마포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인계 영역을 동일하게 세마포도 보시면 바이너리가 있었고 카운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카운트 기반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값을 이제 n으로 두는 거죠. 빼가면, 그리고 다른 인계 영역에서도 빼가면은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자원이 인계 영역은 다르더라도 앞에 하나의 더 기준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얘는 이제 먼저 앞에 우선순위가 높은 놈 수준으로 해서 그 인계 영역에 있는 놈까지 같이 쭉쭉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순위를. 그러면서 치고 들어오더라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즉 타스크 3이 타스크 2, 아까 타스크 2보다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에 역전이 돼버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타스크 3를 타스크 1 수준, 가장 높은 놈에 있는 수준에 올려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상속 기법은. 그러면 이제 타스크 2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얘를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세마포어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즉 만약에 높은 놈이 있어, 내가 우리 이 인계 영역에, 그러면 막아버리는 거죠. 세마포어를 0으로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뺄 수 없게. 네. 똑같은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설명이 되면 되고 1레벨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예. 이게 논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방금 얘기해 주시는데 논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붙여놨다라고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라이 본네 어마어마했었죠. 핵심은 뭐였냐면 이제 수억 개의 IoT 디바이스가 그죠? 이제 좀비가 되는 거예요. 으아, 헬이에요, 그죠? 그게 현실화됐던 게 미라이 본넷이었습니다. 미라이 본넷. 그래서 IoT 디바이스를 미라이 본넷으로 감염시켜가지고 좀비로 활용해가지고 그 DYN이라는 그 호스팅 업체를 아예 디도스 공격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서비스 가용성을 이제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생겼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모찌도 동일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얘기를 나왔었고 이제 IoT 설계할 때부터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된다. 디자인 포 프라이버시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해를 계속 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보시면 생애 주기별이라고 해가지고 보안 위협은 서비스 설치에서는 비적화키, 단순 패스워드. 요거는 많이들 적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서비스 활용 관점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변조, 폐기 관점에서는 암호화키 감추. 이러한 보안 위협이 있고 기술 비기술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 단계에 보안 공통 7원칙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게 7원칙이 이거예요. 이것도 공부를 무적지가 있으신 분들은 다 하셨던 내용이죠. 그죠? 네. 설계 개발할 때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강화를 고려한 IoT 제품 서비스 설계, 그리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기술 적용 및 검증, 배포 설치 구성할 때 안전한 초기 보안 설정 방안 제공, 안전한 설치를 위한 보안 프로토콜 준수 및 안전한 파라미터 설정, 운영관리 폐기할 때 IoT 제품 서비스 취약점 패치 및 업데이트 지속이, 안전 운영 관리를 위한 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관리 책임 마련, IoT 침해 사고 대응 체계 및 책임 추적성 확보 방안 마련. 이 내용을 한 수십 번을 읽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VPN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터널링 한다라는 거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혹은 클라이언트 사이트 투 사이트 간의 터널링을 통해서 이제 양자간만 통신할 수 있는 이제 은닉망을 만드는 기술이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개요보다는 실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묶어주는 게 일단락에 나와주는 답안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네트워크망의 은닉성, VPN, 클라이언트 사이트 투 사이트, 토르, 전용 브라우저 이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양자간 통신에서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기술로 VPN과 토르가 토르가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VPN은 망 자체를, 그리고 토르는 브라우저를 도구를 이용을 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라고 하고 VPN 설명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사용 목적에 따라 이분도 그렇게 지금 묶었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그리고 나서 토르 네트워크 이야기했어요. 토르 네트워크. 온라인상에서 트래픽 분석이나 IP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장하는 익명성 네트워크. 토르는 이렇게 좋게 만들어졌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악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오니언 라우터하고 오니언 프록시 이런 내용들이 키워드로 있어요. 오니언 양파잖아요. 싼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고 나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토르는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그죠? 네. 우리가 다크웹이라고 하는 그 수단으로도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건전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신의 독립보장 입력 네트워크, 토르 네트워크 진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흐름 아시겠죠? 어떤 흐름인지. 자, 그리고 RSA와 DSA. 참 알면서도 쓰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볼게요. RSA 소인수분해 어려움을 기반으로 공격키 암호화 방식으로 전자서명의 공격키 암호화 시 이용되는 방식. DSA 이산 로그 문제 어려움에 기반한 엘가멜 등의 공격키 암호화 기법을 활용하여 전자서명에서 공격키를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수학적으로 좀 접근해 주셔야 돼요. RSA. 어이구.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짧게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목차만 보면 전자서명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RSA하고 DSA. 자, 그래서 RS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 자체가 이제 기밀성이 더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DSA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전자서명 거기에 쓰는 이제 알고리즘이 메커니즘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학습 자료 등에서 보시면 거기 수학적으로 주고받는 모드하고 하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반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디지털 포렌식 파일 카빙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일 카빙은 뭐냐? 메타데이터보다는 파일 자체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이용해 디스크의 비할당 능력에서 파일을 복구하는 방식을 우리는 파일 카빙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카빙의 종류의 시그니처 기반, 램 슬랙 카빙, 그리고 파일 구조체 카빙. 우리 아까 어서 봤던 내용하고 약간씩 일적 비슷하죠, 그죠? 파일 슬랙이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개념 물었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만 개념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 아니면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을 작성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 트리 치시고, 아니면 요 그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 다만 힌트는 여기 보시면 포렌식이죠. 그럼 이제 포렌식에서 카빙에 대해서 수직 기술에서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되는지 좀 더 사달락에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1달락이 그렇게 시작을 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빅데이터 증거 수집, 파일 카빙 뭐뭐뭐 등 해가지고 카빙의 이런 특성들 얘기를 해주고, 여긴 특성이라고 얘기하면 이걸 묶어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묶어주고 2달락의 개념, 그리고 3달락의 요 4가지. 그러면 실은 내용은 충분히 이제 벌어질 거예요. 늘어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관리 내용은 끝났고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나가지 마시고요. 저기 응용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응용은 내용까지는 정리를 안 했고 문제로 해서 3교시까지 지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걸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요거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전체? 전체로 해도 보일 것 같아요.
자, 응용 문제는 어땠나? 한번 문제 볼게요. 자, 응용은 지금 1교시 문제는 보시면은 이제 콩구 보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콩구 보안 네트워크 이게 비중이 가장 많죠. 우리 빅데이터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대가 산정 관련된 게 나왔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래서 하드웨어도 지금 이제 콩구라기보다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 그쵸 뭐 물리적 환경들에 대한 대가 산정이기 때문에 이제 콩고 쪽으로도 좀 어느 정도 디펜던시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가 산정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로 좀 구분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2교시하고 3교시 봐보시면 디지털 서비스 관련된 즉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신기술들 NFT, 마이데이터 여기 다 나왔어요. 여기 다 메타버스 똑같이 나왔기도 했지만 마이데이터, NFT, 블록체인 여기 다 나왔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것도 마이데이터 같은 것들은 관리 쪽에 내도 충분히 좋은 주제인데 이걸 또 응용해 내놔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1교시 문제 Flying Ad-hoc Network, Continual Computing, 샌드박스, JTAG 등등등 스플릿 브레인, 세마포어, 엣지 컴퓨팅 여기도 보시면은 관리보다 더 쉬운데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게 근데 실제 써보면은 물론 이런 거 세마포어 결집값 요거 엣지 요 두 가지 쉽게 쓸 수 있고요. 기능 점수도 좀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실제로 써보면 쉽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엣지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은 키워드 잘 없잖아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기법 이거 쓰다 보면 헬이에요. 물론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이 좀 그래도 많이 다수되어 있고 이제 플라잉 해동 네트워크라든지 컨티뉴얼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스플릿 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설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플라잉 해동 네트워크는 애동 네트워크예요. 애동 네트워크는 뭐냐면 즉 네트워킹을 할 수 없는 아니면 네트워킹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임시 방편, 임시적으로 장비를 API 시켜가지고 즉흥적으로 네트워킹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플라잉 붙었어요. 어디서 쓰겠어요? 나는 놈에서 쓰는 거예요. 드론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 드론 군집 비행 보셨죠? 거기에 플라잉 애동 네트워크 프로토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 쓰는 게 FNet이에요. 자, 그리고 Continual Compute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살짝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아까 제가 내용을 좀 보긴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스플릿 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서버와 서버 간에서 이제 통신을 할 때 어떤 빈 공간이 발생을 해요. 즉 그리고 이제 분리가 되면서 분리되어 있는 분산 환경에서 아까 제가 이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같은 얘기들 했었잖아요. 즉 모든 게 중단이 됐어.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었을 때 누가 머리가 될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들을 문제점이기 때문에 방법들까지 같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교시는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하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중상으로 봤습니다. 네, 중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가가 좀 애매모호했고, 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 외에는 이제 또 보시면 거의 대부분 또 잘 쓸 수도 있잖아요. 잘 쓸 수 있는 문제들, 학습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변별력은 과연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2교시형, 자, 시스템, 네,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나온다 했는데 또, 물론 이제 응용 토픽이긴 했습니다만, 나왔고요. 메타버스 정의, 4가지 유형, 발전 전망 및 문제점. 너무 쉽게 나왔네요. 그죠? 땡큐 하고 풀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얼굴 데이터 활용 증가에 따라가지고, 얼굴 정보 처리 기술, 검출 기술, 욜로, 이런 내용까지 물어봤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보안 이용과 우상. 그리고 NFT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그냥 탁 던져버렸어요. 뭐 다 쓰실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다 준비를 하셨으니까. 개념적인 내용, 활용적인 내용, 그 앞에 기술적인 내용. 네.
자, 그리고 5G 특화망 얘기하고 있고, 거기 연계해가지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그리고 활용 분야.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문제는 중하로 봤습니다. 네 문제 누구라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에만 충실하면 잘 쓰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됐습니다. 자, 3교시 문제는 좀 난해해요. 네, 3교시 문제 좀 난해하고, 마이데이터 여기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이 3교시는 이제 커머시형 도메인에 좀 이제 뎁스가 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개발 보안 가이드 해가지고 각각 한 항목들에 대한 개념과 보안 대책을 묻는 그 앞단에는 대상부터 물었어요. 그럼 너 다 아니? 그러고 나서 이거 설명해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제 또 작성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을 거다. 그리고 29100 프라이버시 11개 원칙 알고 있죠. 그리고 27701이 여기 나왔어요. 참, 그죠? 이것도 저희가 준비했던 거죠. 그죠? 네, 이것도 여기 나왔고. 자, 드론. FHS하고 DSS, 이거 뭐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좀 선뜻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네트워크 기술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드론에서 이게 뭐냐? 이런 문제. 탭스가 더 있죠. 그죠?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그때 뭐냐? 슈퍼핀하고 핀팻이라는 거 아마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핀팻 구조를 묻는 거예요. 네, 그 내용까지 좀 탭스 있게 나왔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절차, 인증 방식,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개 API하고 자, 인증 방식, 이게 지금 하드웨어 라는 이야기를 던졌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림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인증 방식에는 얘는 공동 인증서라든지 사설 인증 방식, 그런 내용들도 접근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 자, 무선 충전 기술, 유형별 그 세 가지 유형. 마이크로웨이브다, 자기 공명이다, 또 뭐 하나 더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좋은 건 뭐냐면은 비교 메타를 다 줬어요. 요 비교 메타 관점에서 비교해라라고 딱 줬어요. 그냥 메타 관점에서 딱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충전 기술에서 사용 발생한 보안 문제점은 뭘까요? 얘는 물리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럼 우리 뭐 떠올라야 돼요? 제가 안 떠오르는데 그건 뭐지? 우리 보안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 물리적 전기 신호에 대한 보안 해킹.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쳐다보고 있었더니 지금 머리가 멍합니다. 예. 부채널 공격. 그쵸, 부채널 공격. 부채널 공격 관련된 내용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4교시는 제가 입수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확인되면은 한번 더 정리해서 올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뭐 여기 모르는 내용도 정리해놨으니 4교시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해놓은 건 여기까지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괜히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 벌써 안 됐어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저런 내용들이구나, 그래 나는 그냥 꾸준하게 자리에 있으면 돼 라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한 문제 막 실수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을 시점으로 그냥 다 떨쳐버리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지금 방금 설명 들은 것과 내가 썼는 것들 비교하셔가지고 내 점수를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그걸 제가 복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딱 해보시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세요. 그걸 안 하시면 또 그 자리에서 그걸 찾는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복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뭘 강화시키고 뭘 학습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의 멘탈을 그리고 마음가짐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개인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고생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받으시고요. 자, 시험 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함께 하신 분
그리고 또 여러 시험 치신 여러분들 예, 좋은 결과 즉 기술사라는 라이센스를 꼭 받으셔서 기술사로 저와 함께 혹은 여러 동료분들과 함께 더 많은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고생하셨고 예,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왜.